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 영상에 이어서 또 시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북런던 더비 아스날이 승리하면서 또 승점 차가 5점 차이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티가 또 우승 가능한지, 만약에 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걸림돌은 무엇인지, 또 희망적인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티의 일정 난이도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승점 5점 차예요. 아스날이 한 경기 더 하긴 했지만 시티가 28경기가 됐을 때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이제 시티가 기세가 좋고 다음 일정이 괜찮긴 하지만 아직 승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5점이라는 차이는 한 경기 덜 했다고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보면 홈에서는 리그 1등이에요. 홈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사실 원정에서는 리그 4위라서 원정에서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시티가 앞으로 플레이할 때는 이 원정에서 승점을 얼마나 따느냐, 원정에서 어떻게 패배를 안 당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는 결국 맞대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스날과. 근데 그 맞대결이 본인들의 홈에서 열린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티의 후반기 내지는 막판 기세 진짜 무섭죠? 이거는 눈으로 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펩이라는 감독이 후반기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여름에 시작해서 약간 봄쯤에 끝나잖아요. 늦은 봄쯤에. 그러면 이제 년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년도가 넘어간 뒤부터의 펩시티는 정말 무서운 기세를 만들거든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리그 마지막 10경기에서 15경기 시티가 매우 높은 승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정말 엄청난 거죠. 지난 시즌은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어쨌든 시티는 항상 후반기에는 강력했었다. 그리고 리버풀 팬분들은 잊지 못하실 거예요. 시티가 18, 19 시즌에 리그 마지막 14경기 전승, 정말 어마어마한 기세를 보여주면서 리버풀이 97점이라는 승점으로 준우승을 하는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은 그런 준우승을 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사람 미치는 거고 시티도 정말 대단한 우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펩 축구가 뭐 여러 가지 바뀌긴 하지만 이 큰 틀은 어쨌든 점유율 베이스, 주도권 베이스의 축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구 스타일은 결국 후반기 때 더 장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팀은 어쨌든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로 뛰게 되면 결국 체력적인 부담이 쌓이고, 그런 것들은 뭐 비단 많이 못 뛰는 것과 더불어서 판단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펩 축구는 어쨌든 공이 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후반기에 선수들, 특히 핵심 선수들을 유지하는 부분 내지는 뭐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볼 돌리는 거, 같이 공 돌리는 것도 여러 번 맞춰볼수록 같이 한 시간이 길수록 이 합 부분에서 되게 올라가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딱 그럴 시기예요. 이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이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에 전지훈련 가거든요. 그러면 이 전지훈련 가서 그런 것들을 입히고 하면은 이제 합이 올라오는 시기는 좀 시차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시티의 축구도 마찬가지로 이 볼 돌리기 축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무르익는 시기쯤이 딱 시티의 후반기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 차다 보면 무르익잖아요. 그게 이제 후반기 때 그 합이 더 잘 맞아떨어지면서 더 무서워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리가 사실 발롱도르 때 진짜 미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저는 로드리라는 선수가 축구력하고 기본기는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신체적인 부분에서 덜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나이를 또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속해서 경기를 뛰는 몸보다는 저는 조금 더 불었다고 느꼈어요. 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로드리는 다시 그 옛날 느낌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로드리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을 주무기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 정확한 패스 능력, 축구 지능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로드리 나이 들어도 약간 토니 크로스처럼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드리가 지금 몸이 좀 올라오는 단계인데 계속해서 이런 흐름 유지한다고 보면 시티가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는 뭐 4월 같은 경우 내지는 챔피언스 리그에 생존해 있다면 그 챔피언스 리그 후반 단계에서도 로드리가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시티가 사용하는 전술이 윙어 없는 전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축구 볼 때 내지는 제가 한 중학생 정도? 그때는 다이아몬드 4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공격형 미드필더 하나, 그 다음에 좌우 넓게 벌린 미드필더, 그리고 투톱. 옛날엔 좀 투톱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4사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포백인데 투톱 베이스? 뭐 이거는 별로 못 봤었는데 요즘 시티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고 이런 윙어 없는 전술이 또 마침 잘 맞아떨어져요. 지금 사실 시티 윙어 중에 최고 존엄, 제일 잘하는 선수 저는 도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쿠가 없는 상황에서 또 방법을 찾아내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에 있어서는 저는 마르무시의 폼이 올라온 거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르무시가 세컨톱처럼 뛰는 게 저는 홀란드, 세메뇨 이런 선수들한테도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티가 또 2-3-2-4 우승할 때 보면 훌리안 알바레즈가 수비들의 어그로를 되게 많이 끌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조 득점은 내지는 홀란드에게 가는 어떤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수들로 지금 마르무시나 세메뇨가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오라일리의 성장도 정말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오라일리는 위치가 다 돼요. 왼쪽 메잘라, 또 좁은 윙어도 되고요. 오라일리 풀백 설 때는 뭐 포든 같은 선수가 왼쪽 윙어 서거나 아니면 도쿠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오라일리가 터치라인까지 바짝 벌려서 윙백처럼 기능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일리는 이 왼쪽 지역에서는 진짜 웬만한 자리 다 된다는 게 이 부분이 또 시티의 전술적인 다양성에 많은 기여를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이 좋잖아요. 이게 리코 루이스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이 피지컬을 타고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이 타고나는 부분의 중요성이 정말 크잖아요. 근데 오라일리라는 선수도 이 타고난 피지컬을 또 잘 이용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메뇨도 윙어처럼도 뛸 수 있고 좁게 윙 포워드처럼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윙어 없는 전술이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펩이 짰는지 코치진이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윙어 없는 전술이 상당히 맛있고 또 보는 맛도 있다. 그래서 시티가 이 윙 없는 전술로 재미를 잘 보고 있다. 그리고 홀란드가 또 가운데만 있지 않고 와이드하게 빠져주면서 또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즘 시티의 그 공중볼 처리 방식이 저는 또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시티가 투톱처럼 쓰면서 홀란드를 오른쪽에다가 많이 냅둬요. 그리고 홀란드의 맨마킹은 보통 상대의 센터백이 되겠죠. 근데 홀란드가 뭐 중앙에서 오른쪽 이런 느낌보다는 더 사이드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상대 센터백을 자꾸 사이드 쪽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홀란드가 덴번을 등지고 있는데 마르무시가 근처로 접근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만약에 세컨볼이 떨어진다고 하면 마르무시가 이 세컨볼 싸움을 같이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홀란드가 센터백 상대로 그냥 공중볼 따버리면, 그러니까 저기 뒤쪽에 있는 공간으로 머리 돌려서 한 번에 넣어주면 마르무시 발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카운터가 될 수 있는, 약간 맨유로 치면 세슈코가 롱볼 받을 때 은베모가 아예 크리티컬한 공간으로 뛰어버리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 공중볼 처리 방식은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전방 압박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 홀란드와 마르무시 빼고 다른 선수들은 센터백 근처로 좀 접근을 해주면서 아래쪽에서의 숫자를 또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도 공을 받을 수 있는 시티 선수들을 묶기 위해 같이 내려오면서 무게중심이 좀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 뒤쪽에 마르무시나 홀란드 2대2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 상대 센터백이랑 2대2 싸움에도 홀란드 마르무시면 퀄리티 안 밀리지, 여기서 싸움하면 우리 꽤 유리하게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디테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는 그래도 이 시티의 후반전 문제 아직 100%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경기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최근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풀럼전, 뉴캐슬전은 전반에 조금 잘해놓은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대의 의지를 좀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경기는 홈 경기라는 거죠. 홈에서 했던 경기라서 우리가 원정에서도 시티가 이런 후반 에너지 무너지는 게 안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직은 봐야 된다. 시티가 홈에서는 관중들도 있고 자기 안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반전에도 에너지 떨어지는 게 조금은 덜 하더라고요. 근데 토트넘 원정 무승부 같은 경기 보면 후반전에 완전히 쭉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원정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경기하는 눈으로 봐야 된다. 시티도 모든 부분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정 경기에서 시티가 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시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야? 턴오버를 줄이는 거예요. 턴오버를 줄이는 방법이 뭐야? 공을 더 잘 차는 거죠. 물론 이제 레인더스 코치가 오면서 시티가 역습도 하고 또 압박도 강하게 가고 또 오프사이드 트랩 이런 것도 쓰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5백으로 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시티의 큰 틀을 볼 때는 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거 내지는 볼 소유를 잘하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많기 때문에 시티의 볼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후반전의 에너지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저는 요새 가르디올라 감독이 선발 라인업 구성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선발 라인업 보면서 드는 게 뭔지 아세요? 펩이 왜 고트 논쟁에 들어가는 감독인지, 왜 최고의 감독으로 얘기를 하면 항상 그 후보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펩은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주도권을 가져가는 축구를 하긴 하지만 이번 시즌만 해도 몇 번 바꿨어요. 그 안에서. 그 전체적인 틀 유지,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바꿉니다. 시즌 초반에는 약간 클래식한 4-1-4-1 느낌으로 갔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두고 그 가운데에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에 윙어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0라운드 본머스전부터는 약간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원래 레프트백이 그바르디올이었는데 그바르디올을 디아스와 센터백으로 맞춰놓고 오라일리를 레프트백으로 그때부터 고정적으로 많이 기용을 하면서 마테우스 누네스까지 해서 포백을 일단 안정화를 딱 시켜버립니다. 포백 잠가요. 그렇게 해서 픽스를 해버리고 그 위쪽에 니코 곤잘레스가 그 당시에 로드리 없을 때 활약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왼쪽은 도쿠지만 도쿠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자유도를 많이 주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은 셰르키 포든 베실바가 약간 회전문처럼 돌아가면서 무한 스위칭을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10라운드 본머스전부터 나타났던 변화고요. 여기서 또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가는 게 요즘의 시티 축구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도쿠라는 선수도 없고 포든이나 라인더르스 이 선수들이 그 정도의 옛날의 느낌이 안 들기도 하고, 거기에 마르무시, 네이션스 갔다가 복귀, 세메뇨 영입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또 선발 라인업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다이아몬드 4-4-2 내지는 4-1-3-2 혹은 4-3-3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약간 윙어 없는 중앙지향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최근에 폼이 안 좋은 포든이나 라인더스를
빼고도 경기 내용과 결과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거, 이렇게 페비 시스템을 구성한 거, 이런 부분들은 페비라는 감독이 또 무섭다, 진짜 좋은 감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펩한테 축구도 축구인데 되게 인생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펩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저는 띵까띵까 놀 것 같거든요. 돈도 많아, 명예도 있어. 근데 펩은 최고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가면서 더 위까지 올라가려는 그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 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조금 말하고 싶은 선수가 있어서, 저는 일단 후사노프, 수비 기계예요, 기계. 후사노프가 약간 마냥 어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적응 완료해서 그냥 이제는 표정 빼고는 다 적응한 것 같아요. 후사노프는 표정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에요. 근데 경기할 때는 전혀 얼타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고, 그 다음에 풀백과 센터백 모두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저는 디아스, 게히가 갖지 못한 걸 후사노프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시티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디아스, 게히도 본인들의 장점이 있고 리그에서 충분히 수준급 센터백, 아주 클래스 높은 센터백이지만 후사노프가 이 둘이 없는 걸 가지고 있죠. 바로 미친 듯한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후사노프는 이 상대 빠른 공격수를 대응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자원이다. 그리고 이런 후사노프라는 선수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대 공격수가 되게 빨라. 대표적인 경기가 이번 뉴캐슬전이죠. 디아스 카드 받고 스피드로 고든한테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니까 후사노프로 바꾸면서 수비적인 안정감 찾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경기. 톱인데 예를 들어 위사나 고든, 샤데, 은베모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는 또 후사노프 같은 선수가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백들이 각자 가진 장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후사노프라는 선수가 조합적으로도 또 기여하는 바가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티가 이번 시즌 오프사이드 트랩 쓰잖아요. 근데 오프사이드 트랩은 난이도가 일단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뚫릴 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후사노프라는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 설령 뚫리더라도 빠른 발로 또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후사노프 아주 도움 많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발로 커버하는 건 세계 5등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뒷공간 커버하는 능력.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수는 후사노프랑 반더벤, 그리고 밀리탕?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탕? 이런 선수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지금 시티가 전 세계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클럽 중에 하나니까 충분히 그런 수비 형태는 후사노프가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재도 있고요. 어쨌든 후사노프 너무 좋은 모습. 그 다음에 오라일리입니다. 오라일리는 이름 잘 지었어요. 지금 활약하는 거 보면 시티 팬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오라 1, 2 안아주고 싶잖아요. 실력이.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오라일리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죠. 너무 축구를 잘하니까 수비한테 말하는 걸 수도 있죠. 오라 1, 2 내가 뚫어줄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라일리 요새는 정말 좋습니다. 오라일리의 제가 개인정보를 좀 털어왔어요. 2005년생, 잉글랜드, 성골 뉴스, 왼발, 멀티 포지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라일리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로컬보이까지 된다는 건데 상징성이 이거 엄청난 선수예요. 저는 오라일리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한다, 저는 머리를 하늘색으로 염색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티뽕 제대로 차거든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염색하는 거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리그에서 좋은 팀은 팀그 플러스 홈그, 그러니까 사실 팀그면 홈그도 되는 거예요. 팀그 선수가 주전에 포함되는 팀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FM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팀그 적은 팀은 내가 가서 살리려고 해도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시티는 포든이라든지 오라일리 이런 선수들이 팀그로 딱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게 되게 든든하죠.
행정적인 문제와 상징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카드. 근데 이 팀그가 되는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나이까지 05년생? 이거는 진짜 오라 1, 2 이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오라일리 좋고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지니고 있는 만능 자원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굴리트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축구하는 거를. FC 온라인에서는 뭐 가족만큼 자주 봤는데 진짜 약간 현대판 굴리트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오라일리 제가 봤을 땐 톱 시켜도 엔간치 할 것 같고 센터백 시켜도 엔간치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득점력과 수비력, 뭐 스피드도 준수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능 자원이 팀그라는 거, 이거는 시티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는 경기장 내 로테이션에도 되게 능해요. 우리가 레프트 백으로 나간다고 해도 꼭 그 자리에서만 뛰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서 뛸 때도 있고 윙어 자리에서 뛸 때도 있고 가운데에서 도와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는 결국 여러 잔디를 밟아야 되는 건데 이 멀티성이 좋은 선수라는 건 여러 자리에서 경험이 있다는 거고, 그런 선수들은 어리지만 플레이 타임을 많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선수가 잠재력이 높다 이러면 플레이 타임 많이 부여받는 게 완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일리라는 선수 본인의 축구력으로 잘 살아남았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펩한테 밉보이지 않고 펩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축구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펩의 울타리 안에만 어떻게든 머리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이 선수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라일리가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칼빈 필립스라는 선수는 정말 인생에서 큰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라일리도 요즘 보면은 펩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라일리가 또 우승에 있어서는 또 큰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시티 겨울 영입의 강자. 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 겨울 영입의 팀이라고 하면 맨시티부터 떠오를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이 영입으로 우승 도전해볼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어 놨다는 거, 이것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마크 게히, 진짜 게히 될 것 같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미친놈이에요. 게히는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바르디올이 부상을 안 당했다? 이러면 게이가 하늘색 유니폼을 입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바르디올 부상 아니었으면 시티가 이 정도로 급해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자계로 나중에 합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계일 때는 또 선수가 완전히 갑이 되기도 하고 오퍼 진짜 많이 받을 거예요. 게이 정도면. 근데 그바르디올의 부상 자체는 시티한테 매우 안 좋은 부분이지만 그바르디올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티가 게히와 확정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티 선수들 중에 저는 얘 빼면 안 돼. 한 명 골라라 하면 뭐 혼란도 있고 뭐 당연히 다 좋은 선수들 많지만 저는 게히 뽑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지금의 폼으로 봤을 때는 게히가 진짜 너무 잘한다. 제일 폼 자체는 가장 뜨거워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잘 안 보여요. 뭐 게히의 단점으로 뭐 공중볼 얘기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요새는 장점만 느껴집니다. 특히 이 게히가 선수 하나 자기한테 달아놓고 전진한 다음에 패스 주는 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메뉴는 총 10경기 5골 2도움인데 사실 세메뉴는 뭐 플레이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게히만큼 100%로 착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적은 기간 안에 시티에서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은 거예요. 10경기 공격 포인트 7개, 이거는 진짜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세메뉴가 뭐 득점도 잘해줘서 좋지만 여기서 플레이 내적인 부분, 경기력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생각해보면 마르무시, 니코 곤잘레스 이런 선수들도 영입한 선수들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임대가 있는 비토르 헤이스? 그 선수도 저기 마르무시 니코랑 올 때 같이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름인가? 헤이스 여름인가? 근데 이제 제가 바르셀로나랑 지로나 경기 봤거든요. 그게 이제 지로나가 이겼는데 그때 헤이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라리가 무대에서도 꽤 잘 적응하고 있다. 여러분들 큰일 났다. 녹화를 안 눌렀다. 근데 어쨌든 헤이스가 또 지로나에서도 잘하더라고요. 옛날 맨유 출신 블린트라는 선수 옆에서 또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무시, 니코 곤잘레스, 헤이스 이런 선수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시티가 겨울 영입을 정말 잘하는 팀. 앞으로 이제 겨울 영입하면 시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티가 겨울 영입의 강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정의 난이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남은 일정의 난이도 이제 뭐 서로의 상대 전적이라든지 홈 어웨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데이터화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고 위쪽으로 갈수록 일정이 쉬운 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일정이 어려운 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티가 가장 일정이 쉽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일정이 쉬운 이유가 시티가 시티를 안 만나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안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일정을 봤을 때는 시티 리즈, 노팅엄, 웨스트햄, 팰리스, 첼시, 아스날, 벌리, 에버튼, 브렌트포드, 본머스, 아스톤 빌라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티가 3연승 했죠? 여기서 리즈, 노팅엄, 웨스트햄, 팰리스 꺾으면 7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7연승 하고 나서 첼시랑 맞붙는다? 첼시도 잡아먹을 수 있죠. 진짜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로 8연승 간다? 맞대결에서 엄청 자신감 있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연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리즈는 홈에서 빅6 되게 어렵게 해요. 이 앨런 로드라는 곳이 되게 빡센가 봐요. 첼시도 여기서 지고 리버풀도 되게 고전하고 어쨌든 그리고 시티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되게 공교롭게 리즈가 리그에서 감을 잡기 시작했던 시기가 시티랑 경기할 때 후반전이거든요. 그때 시티홈에서 시티가 3대2로 이겼을 거예요. 그때 리즈가 후반전에 칼버트루인 투입해가지고 투톱으로 바꾸면서 시티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파르케 감독이 감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빅6들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리즈라는 팀이 또 다시 돌아와서 시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웨스트햄 상대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티가 좀 상대 전적이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서 노팅엄도 본인들 홈에서는 좀 어렵지만 시티 홈으로 왔을 때는 또 시티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역시나 아스날과의 맞대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스날도 보면 첼시, 브라이튼, 에버튼, 울브즈, 본머스, 시티, 뉴캐슬, 풀럼, 웨스트햄, 벌리, 팰리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브라이튼, 에버튼보다는 첼시전이 아스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아스날도 첼시한테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아스날이 좀 유리한 채로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시티 입장에서는 첼시를 엄청 응원해야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맞대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스날도 시티나 첼시전 말고는 그래도 다승점 3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걸 고려했을 때 저는 시티가 약간 근소 우위라고 느껴져요. 무엇보다도 맞대결이 시티의 홈에서 펼쳐진다는 거, 그리고 시티는 홈에서 올 시즌 엄청나게 강한 팀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남은 일정의 난이도는 시티가 살짝 더 우세하지 않나. 그리고 은근 중간에 카라바오컵 결승이 뭔가 선수들의 기세, 기백 이런 거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얼만큼 올라가느냐도 또 체력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티 우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비토르 헤이스 애정합니다. 비토르 헤이스 괜히 그냥 영상 마지막에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